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형인 타나시스 아데토쿤보와 또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간의 계약, 그리고 야니스의 행보에 대한 예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샴즈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타나시스 아데토쿤보, 즉 야니스의 형이 1년 2.9밀에 미러키와 비보장이 아니라 보장 계약을 맺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미러키에서 뛰었던 타나시스의 복귀는 올여름 여러 옵션들을 살펴봤던 야니스의 잔류를 의미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에 떠들었던 루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야니스가 미러키 잔류를 결정한다면 미러키 구단은 타나시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야니스가 FA도 아닌데 여러 루머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러키 구단 입장에서는 잔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아니면 잔류의 메시지만 건네라, 그러면 우리가 형과 새롭게 계약을 맺을게, 이런 계약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니스가 유로바스켓을 위해서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는 미러키가 올인할 것이다, 다른 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결국엔 예상대로 타나시스에게 계약을 선물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9월 1일인 현재 미러키의 로스터는 16명이 됐고요. 15명으로 시즌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후보가 안드레 잭슨 주니어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FA였던 아미르 코피였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코피에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야니스의 잔류는 일단 확정적입니다. 타나시스와의 1년 계약을 통해서 야니스가 25-26 시즌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할 것이 확실시를 넘어서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타나시스와 맺었던 이 계약은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미러키와 야니스의 굉장히 긴 동행을 의미하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자, 야니스의 잔여 계약을 살펴보면 일단 이번 시즌은 54.1mm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58.3mm, 그리고 2027-28 시즌은 생애 처음으로 60mm 이상을 받게 되죠. 62.8mm, 그리고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옵션을 포함해서 5년 228mm 계약을 맺었는데 2027-28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야니스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2027년 여름에 종료된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 야니스는 이때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지 않고 옵트 아웃 하겠죠. 네, 그래서 1년이라도 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대형 계약, 그리고 아주 긴 계약을 1년이라도 빨리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여름에 사실상 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봤을 때 1년 뒤인 2026년 여름에도 야니스의 행보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정리하자면 타나시스와 맺은 2.9mm의 보장 계약은 25-26 시즌 야니스와 미러키의 동행을 의미하지,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야니스가 미러키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여름 야니스 영입에 관심 있었던 팀 목록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팀들도 있었고요. 휴스턴 로켓츠, 일단은 라파엘 스턴 단장이 미러키와의 딜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휴스턴 로켓츠는 현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듀란트를 데려오면서도 여전히 슈퍼스타 영입을 위해서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있는 자산을 여럿 보유하고 있고, 뉴욕 닉스도 제법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온 로즈 사장 과 미러키 사장 간에 친분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리온 로즈 사장이 야니스를 엄청나게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형인 타나시스가 뉴욕 닉스로부터 지명을 받은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뉴욕 닉스도 몇 차례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팀은 클리퍼스였습니다. 클리퍼스는 트레이드 영입보다는 클리퍼스의 대다수의 선수들이 2027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여름에 FA로 풀릴 가능성이 높은 야니스의 영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FA 영입이 아니라 야니스가 만약에 자진해서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 유력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죠. 일단 야니스는 웬반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반야마의 루키 유니폼, 그 다음에 루키 때 썼던 농구공, 여러 용품들, 또 웬비의 루키 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수소문하고 있을 정도로 야니스가 웬비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친유럽 구단이죠. 물론 지노빌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유럽 출신 선수들, 토니 파커가 대표적이고, 굉장히 이 많은 유럽 선수들을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품었습니다. 유럽 출신인 야니스 입장에서는 샌안토니오에 대한 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웬비까지 있기 때문에 야니스가 자진해서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 샌안토니오가 유력 후보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았어요. 자, 다시 타나시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타나시스는 현재 유로바스켓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3개월 전에 이 타나시스가 다른 리그에서 뛰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타나시스의 농구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타나시스가 나이도 이제는 좀 제법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킬레스건 부상이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과연 NBA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1992년생이니까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대표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2025 유로 바스켓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야니스가 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데토쿤보 삼형제가 전부 다 그리스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이기도 하죠. 일단 제일 큰 형은 타나시스고요. 그리고 둘째가 야니스, 그리고 코스타스가 이 세 명 가운데는 막내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일단 삼형제가 참가를 했고요. 타나시스와 코스타스 3경기 평균 똑같이 14.9분씩 뛰었습니다. 그런데 타나시스 3.3득점, 2.3리바운드, 야투 37.5%, 거의 존재감이 없고요. 코스타스 NBA에서 잠깐 뛰기도 했었는데 3경기 14.9분 뛰면서 0.7득점, 그리고 파울 개수가 오히려 평균 3개, 기록지에서 가장 높은 항목이 반칙입니다.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인데, 하지만 이 삼형제 가운데 한 명만 제 몫을 해낸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야니스고 평균 득점이 29점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죠. 현재 라우리 마카넨, 또 루카 돈치치와 함께 2025 유로바스켓 득점왕을 향해서 또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데 1분당 1득점 이상 넘게 놓고 있어요. 27.2분 뛰면서 평균 29득점, 그리고 7.5 리바운드, 그리고 3.0 어시스트, 1.5 스틸, 필드골이 무려 74.2%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2025 유로바스켓을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득점력만큼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웬만한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 못지 않을 정도인데, 현재 루카 돈치치가 개인 평균 득점은 33점으로 전체 1위입니다. 그런데 출전 시간은 33.8분이고요. 자,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이 평균 28.9분 뛰면서 32.3득점 2위, 그리고 야니스가 현재 평균 득점 3위, 그리고 폴란드의 조던 로이드, 귀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4위인데 출전 시간보다 평균 득점이 더 많은 선수는 딱 2명입니다. 라우리 마카넨과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만큼 활약상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야니스의 활약 덕분에 그리스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를 75대 66으로 꺾었고, 키프로스 개최국이죠. 96대 69 대승. 그리고 조지아, 이 조지아가 스페인을 꺾기도 했던 팀인데 무려 41점 차로 조지아를 이겼습니다.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가 있는 팀이고 고가 비타지도 있는데
41점 차 승리, 66실점, 69실점, 53실점. 현재까지 유로바스켓이 각 팀별로 3경기씩 치렀는데 3경기 기준으로 그리스가 최소 실점 1위에 올라있습니다. 수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3전 전승팀이 그리스 포함해서 세르비아, 튀르키예, 독일, 핀란드, 폴란드까지 총 6개 팀인데 이 그리스가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의 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니 제임스인데 이 브로니 제임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고요. 타나시스 아르토쿤보는 야니스의 형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계약 그리고 NBA 입성 과정을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브로니는 2024년 2라운드 5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죠. 루키 시즌은 27경기 출전했습니다. 은근히 많이 뛰었죠. 2.3득점, 그리고 필드골 31.4%, 3점 28.1%. 뭐 기록이나 효율 자체는 낙제점입니다. NBA에서 뛰기는 사실 어려운 수준이지만 뭐 레이커스도 당장의 그런 코트 위의 효과보다는 코트 바깥에서의 그런 영향력과 효과를 위해서 브로니를 지명한 거고요. 자, 타나시스는 2014년, 그러니까 브로니보다 10년 앞서서 드래프트에 뽑혔는데 놀랍게도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뽑혔어요. 이게 브로니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2라운드 51순위, 그러니까 브로니와는 지명 순위가 비슷했고 뉴욕 닉스의 지명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뉴욕에서는 2015-16 시즌 딱 2경기 뛰고 결국 방출됐고 해외 리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타나시스는 브로니와 달라. 타나시스는 자력으로 NBA 드래프트에 지명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몇 경기 뛰었는데 2경기밖에 못 뛰었잖아. 또 이렇게 뭐 폄하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양쪽의 의견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해외 리그 뛰다가 2019-20 시즌부터 23-24 시즌까지는 미러키에서 활약을 하죠. 196경기를 뛰게 되는데 뭐 이때 미러키와의 계약을 타나시스가 본인의 실력만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야니스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브로니와 타나시스 이 두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 사견이고 제 기준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슈퍼스타의 행복과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이 두 명의 계약이. 두 계약 모두 다 양팀의 에이스 야니스와 르브론의 행복, 당연히 가족이 잘 되면 행복하죠.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야니스는 실제로 야니스가 욱하는 성격과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타나시스가 굉장히 많이 달래고 그리고 충고를 많이 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아들과 함께 뛰면서 사실 걱정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브로니 제임스가 뭐 심장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농구 선수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텐데 아들을 내 곁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심리적인 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에이스 본인들의 행복,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다.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스타 우산 효과. 이것도 뭐 첫 번째와는 맥락이 닿아 있죠. 이 슈퍼스타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덕분에 가족이 추가 계약을 맺은 사례입니다. 즉 패키지 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야니스가 미러키를 움직이는 슈퍼스타가 아니었다면 타나시스와 계약을 맺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계약을 맺을 일도 더더욱 없고요. 브로니 제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거나 혹은 NBA의 드래프트 지명을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슈퍼스타의 우선 효과를 가족이 직접적으로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타나시스는 현 소속팀인 미러키가 아닌 뉴욕의 지명을 받은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에서 2경기 뛰고 해외 리그에서 어쨌든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그리고 NBA로 다시 돌아온 그런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부터 미러키에서 활약했고 2021년 파이널의 우승 멤버였습니다. 그때 야니스가 뭐 큰 부상을 입었을 뻔했을 때 그때 타나시스가 뭐 극진하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또 타나시스는 이미 미러키에 왔을 때 본인의 커리어 자체가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할 줄도 알고요. 라커룸에서 이야기도 많이 건넬 수 있는 라커룸 리더이자 연습할 때던 혹은 실제 경기가 펼쳐질 때던 코트 위 혹은 벤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줬던 그런 에너자이저이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브로니는 신인 자격으로 레이커스에 합류한 거죠.
직접 레이커스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현재 기량보다는 향후 가능성, 이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르브론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에 레이커스가 투자를 한 거고, 브로니는 어떻게 본다면 투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타나시스와 달리 모든 브로니 제임스의 플레이, 일거수일투족이 대중과 언론의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로니가 르브론의 아들이라는 점, 그 다음에 브로니의 소속팀이 LA 레이커스, 최고의 인기팀이자 명문이라는 데에서 타나시스와는 다른 거죠. 타나시스는 이미 미러키에 왔을 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더 성장할 게 없는 그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나시스는 이미 실력 자체가 그냥 답보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나시스에게 뭐 거는 기대감이나 혹은 지켜보는 재미는 지금의 브로니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계약의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죠. 일단 타나시스, 미러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타나시스는 수년 동안 벅스 팀 문화의 일부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야니스 바로 옆에 있었고 야니스의 형제였으니까. 그리고 미러키의 뭐 흥망성쇠는 아니지만 미러키가 쭉 성장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타나시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나시스의 존재 자체가 미러키 벅스 팬, 미러키 벅스 구단, 뭐 구단 직원, 그리고 미러키 동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안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미러키에서 5년 넘는 세월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나시스의 이 증명이 끝난 라커룸 내에서의 가치에 대한 미러키의 저비용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mm이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군가 한 명을 컷탈락시켜야 되긴 하지만 또 야니스의 심리적인 안정, 또 야니스의 뭐 단기간 동안의 잔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낮은 비용의 투자라는 거죠. 자, 브로니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브로니는 레이커스와 루키 스케일 계약을 맺었죠. 신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NBA 역사상 유례없는 현역 부자 선수이기도 해요. 이 현역 부자 선수라는 건 새로운 타이틀이고 새로운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를 레이커스가 팀 내에 들이면서 팀 내의 역학 관계나 혹은 미디어의 관심도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죠. 이거는 르브론도 마찬가지고 브로니도 마찬가지고 레이커스 구단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전의 계약이었어요. 즉 이거는 결국 불확실한 브로니에 대한 잠재력과 또 르브론이라는 슈퍼스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고위험 그리고 고관심 투자라는 겁니다. 물론 브로니 계약 얼마라고 그게 고위험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고 전례 없고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심 투자다, 그런 측면에서 저비용 투자인 타나시스와 브로니의 계약은 완전히 다르다. 성격은 비쌀 수 있어도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고 실체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타나시스의 계약과 브로니 계약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 철저히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뭐 잘 알려져 있고 더구나 무대가 NBA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패키지 딜, 또 패밀리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또 미국 4대 스포츠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나시스와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계약 차이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고 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로 한번 이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나시스와의 연장 계약, 타나시스와의 재계약이 결국 야니스의 미러키 1년 잔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타나시스 계약과 브로니 계약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공교롭게도 월요일인데 무언가 또 새롭게 출발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 조코피TV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의 무료한 비시즌을 재밌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